이발소에서 그림을 그리던 우리의 주인공 귀여운 소녀는 이제 20대 초반에 성공한 의젓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입니다. 쓰기는 JMW 터너라고 씁니다. 이 청년 터너, 우리는 이제부터는 청년, 소년 이런 말 대신 터너라고 부르기로 하죠. 우리의 터너는 어떤 행보로 갈까요? 모든 것을 이제 다 가졌습니다. 정회원까지 되었죠.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이성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하고 또한 결혼까지 하죠. 그런데 우리의 터너,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다른 쪽?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애? 결혼? 그런 거가 아니면 어느 쪽일까? 바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여행을 선택합니다. 여행을 좋아하신 분은 이런 말 하실까요? 좋은 선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이때 그 시대의 여행은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너무나도 나빴고 또한 치안도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공을 했던 터너는 왜 그런 힘든 여행을 굳이 선택을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풍경화를 그리기 좋아하는 터너는 많은 소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찾아서 여행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터너는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가에게는 그것이 선택일까요? 예술가에게는 아무래도 운명이라는 말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들은 보통 사람보다, 이성보다 감성이 아주 강하니까요. 터너는 이제 고생 여행길에 들어섰습니다. 여행 중에 그린 터너의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너가 44살에 그린 작품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을 그린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 보시면 어떠신가요? 저희가 보았던 청년의 자화상, 그리고 바로 그 전에 보았던 작품들에 비해서 뭔가 좀 특이한 면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작품을 보면 화면이 아련합니다. 꼭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꼭 꿈속 같은 느낌, 꼭 동화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했던 터너, 44살의 터너는 사실적인 풍경하에서 이제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눈으로 보던 풍경하에서 이제 눈이 아닌 마음을 풍경하에 개입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아니면 연인이 사랑에 빠지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지금 너만 보여라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주변 사람은 안 보이고 너만 보인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한 이런 말을 하죠. 너의 얼굴에서 강채가 나라고요. 사람의 얼굴에서 어떻게 강채가 날 수 있죠? 이것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자신의 눈이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에 빠진 사람, 그리고 대상만 보인다는 것이겠죠. 이제 터너는 상상 속의 풍경 같은 작품을 그립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은 주관적으로 그런 풍경에 빠져서 푹 빠져서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볼까요? 흐릿하지만 가운데 딱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리다가 말았습니다. 왜 그리다 만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에 빠지면 오직 너만 보여. 터너는 콜로세움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다 말았습니다. 이렇게 작품 방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행에서 그렸던 또 다른 작품 하나를 더 볼까요? 제목은 바티칸에서 바라본 로마입니다. 라 포르나리나를 동반한 채 로지아를 위한 그림을 작업 중인 라파엘로입니다. 로지아를 장식하기 위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바티칸에서 바라본 로마, 이거는 가능합니다. 여행에서 바티칸에 가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작업 중인 라파엘로? 여러분, 라파엘로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던 화가인지 혹시 아실까요? 라파엘로는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러면 잠깐 르네상스의 작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라파엘로는 르네상스의 3대 거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르네상스 하면 생각나는 2명의 거장은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바로 나오시나요? 그렇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일까요? 라파엘로입니다. 이 3명이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제목에서 보면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풍경이 아닌 터너의 상상의 풍경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바티칸에서 본 로마라는 이 작품 한번 살펴보죠. 로마 여행 중 바티칸에 갔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라파엘로의 작품들을 감상했겠죠? 그리고는 상상 속에서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무척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상상이라는 것은 마음속의 이미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속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고 풍경화를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아주 다양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마음속이니까 이런 모습으로 또는 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보통 풍경화가들은 이미지를 만든 후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바로 터너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풍경화들은 풍경을 보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담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터너는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화가들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근대 이후에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터너를 낭만주의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가미한 풍경화. 그래서 영국 낭만주의 풍경화가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터너가요. 여러분 여기서 미술 용어 또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낭만주의. 그렇죠? 작품을 보면서 아무래도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이해하시기 좋으시겠죠? 작품을 보시죠. 낭만주의 하면 미술사에서 프랑스 낭만주의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프랑스 낭만주의 하면 바로 두 작가를 떠올리죠. 제리코와 들라크루아입니다. 두 명의 작가를 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처음 들어봤어, 아주 생소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제리코보다는 들라크루아는 조금 들어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프랑스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들라크루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이 두 명의 대표 작품을 한번 볼까요? 제리코 하면 대표되는 작품은 바로 메두사의 뗏목입니다. 그리고 들라크루아 하면 대표되는 작품, 바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그럼 메두사의 뗏목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제목을 봤을 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작품은 더 그렇습니다. 메두사의 뗏목,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세네갈로 프랑스인을 나르던 이민선 메두사호가 조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149명을 그 뗏목에 태웁니다. 구조선이 그 뗏목을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구조선이 달아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습니다. 달아난 것이다. 아니면 끌고 가려고 했는데 끊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149명은 임시 뗏목 위에서 12일 동안 물도 그리고 식량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적도 바다 위에서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게 되겠죠. 12일이 지난 후 발견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15명만이 살아남았다는 아주 엄청난 참극을 바탕으로 그린 작품이 바로 메두사의 뗏목입니다. 그러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것을 한번 볼까요? 이 소재는 1830년 7월 27일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시민혁명입니다. 이것도 메두사의 뗏목과 같이 참극을 그린 작품입니다. 프랑스의 낭만주의를 이렇게 살펴보면 프랑스의 낭만주의 화가들은 그냥 이런 소소한 일상, 풍경 이런 것들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그리기보다는 뭔가 아주 극적인 그런 소재들을 찾았습니다. 두 작품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십니까? 실제로 이 작품을 보신 분도 계실까요? 이 두 작품을 보면 크기가 정말로 큽니다. 제가 한번 크기를 말씀드려 볼까요? 메두사의 뗏목은 세로가 491 그리고 가로가 716cm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늠해 보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작품을 실제로 보면 정말 망망대해 위에서 작은 뗏목, 그 뗏목 위에서 죽은 자, 그리고 산자가 살갗을 맞대고 아주 엉켜서 뒹구는 그런 모습을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런 끔찍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의 크기는 어떨까요? 이 작품은 가로는 325, 세로가 260 정도 됩니다. 메두사의 뗏목에 비하면 작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코 작은 작품이 아닙니다. 아주 큰 편입니다.
바닥에는 죽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산자들이 그들을 밟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러면 왜 그 둘은 이렇게 이 그림들을 크게 그렸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린 이유는 관객이 보는 순간부터 감격을 압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공격적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도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의 낭만주의의 특징을 생각을 하자면 프랑스의 낭만주의, 아주 철저히 계산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국 무대에서 너는 여기서 보고 너는 여기서 봐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된 포즈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객이 이런 것을 느끼게 하고 싶어 합니다. 뜨거움, 공포, 전율, 열정, 정열, 그리고 소름, 이런 것들을 관객이 느끼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계산된 포즈와 꾸며진 연극 무대처럼 이렇게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을 한번 제가 잠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우리의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터너였습니다. 터너는 어릴 때부터 아주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20대에 모든 성공을 끝내게 됩니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좀 더 수준 높은 작품에 매진하기 위해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그것 수준 높은 작품을 위해서 말이에요.